자, 오늘 교통사고가 아니죠? 교통상의 사고고 교통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차가 중간에 퍼지는 건 뭐예요? 그냥 뭐 오래된 거죠.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차가 퍼졌다는데 뭐. 떡볶이도 아니고 왜 퍼질까요? 그러게요. 갑니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 오른소리 TV 유튜버이기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5번이나 됐나요 벌써? 네. 예,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새날에는요. 네. 200회 넘는 방송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네. 새날에는요. 1700회 넘는 방송도 있습니다. 새날. 5회는 지금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 그러니까 명함 못 내밀죠. 네, 명함은 아직 안 봤습니다. 예. 자, 제가 김성애 대변인 페이스북을 감시합니다. 뭘 올리는지. 이분이 이런 망언을 했어요. 애국이란 게 뭐 어렵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어려울 땐 번 돈으로 흥청망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된다. 그렇죠. 예. 방구석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말이다 하면서 해시태그 즉덕은 마복님이 진리. 제가 뭐 마복님은 30년 단골인데요. 예. 예, 마복님을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예. 돈 없던 시절에 여자친구랑 가서 떡 하나, 라면 2개, 오뎅 하나 이렇게 시켜 먹으면 1,500원, 2,000원 정도 먹었거든요. 예. 이제 버스비 탈탈 털어갖고 그렇게 먹으면서 연애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먹었습니다. 거기 저기 신당동? 네네. 거기 마복님 거기 그 할머니 집만 가시는 거예요? 최근에 가보셨어요? 그 집만 30년째 다니고 있어서 그 주변에 뭐 다른 많은 집들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시도 안 해봤습니다. 배달 돼요? 그 요즘 포장 배달을 해줘갖고요. 그럼 이거 서울 어디나 배달 돼요? 서울 어디나 택배로 배달이 되고 조금 가까우면 뭐 각종 배달 앱에서 할 수 있고요. 택배로도 요즘 해줍니다. 먹고 싶다. 요즘 완전히 포장이 잘 돼갖고 이렇게 시키니까 모든 게 진공 포장돼서 떡 따로 뭐 쫄면 따로 라면사리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소스를 한 바가지를 주는데 조리만 해먹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물에 넣어서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상당량의 맛있지가 들어가긴 했겠는데 뭐 어차피 떡볶이의 맛은 맛있지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MSG? 네, 그럼요. 예. 맛있지요. MSG는 문성근의 약자예요. 네. 참 농담이었고요, 여러분. 자, 떡볶이, 즉석 떡볶이 맛있죠. 네. 즉석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전 워낙 모든 떡볶이를 다 좋아해서 저희 어머님이 떡볶이를 잘해 주셔서 이제 어머니 맛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첫 번째 요리였고 지금까지도 어머니의 어떤 그 궁극의 맛은 깨닫지 못해서 좀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즉석 떡볶이,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마복님 그거 말고요. 네. 저기 막 어디 삼양동 이런 데 가도 떡볶이 진짜 맛있는 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떡볶이와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들이 다 있죠. 그렇죠. 진짜 먹고 싶네요. 지금 밥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떡볶이 이야기였고요. 참 별짓 다 하는군요. 자, 열린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강욱 대표의 가장 최근 근황은요. 이따가 뭐 또 다른 주제가 있긴 해서 지금 최근에 그 라임 특검을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특별검사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비리들 특히 윤석열 총장의 감찰로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최동욱 검찰총장 천액이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구성해서 특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검사 술 접대, 그 다음에 도피할 때 검찰 관계자 조력을 받았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전직 검찰 수사관의 금품 수소와 수사 정보 누설 혐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사 룸사롱 술 접대,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로비 의혹, 영장 청구를 지원하지 않았냐, 이종필 부사장 변호인이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것,
뭐 예, 그런 정보들 포함해서 또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결국 구속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고 이주영 변호사가 대우 조선해양수사팀 검사 간의 유착 의혹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편파 수사로 나오고 있는 이 검찰총장에게 룸사롱은 보고가 안 되고 여당 건은 공개가 되고 야당 건은 감춰진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뭐 임종석 라인을 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감기정 임종석을 맞춰놓고 타겟팅 수사한 건 아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런 것 같아요. 공수처가 세워진다고 해도 이 건 자체로 수사를 시작하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으로만 해도 특검을 구성하려면 검사 20명에 수사팀 50명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공수처랑 맞먹는 크기라서 공수처 자체가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다 다루기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그다음에 그 이 공수처 만들 때 처음부터 보수에서 주장했던 게 저 윤석열 잡으려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원래 구상이 나왔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을 내칠 생각을 하고 공수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항하면서 본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김현정 앵커가 본인 방송에서 최강욱 대표하고 인터뷰하던 과정에서 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자 1호는 윤석열 씨의 가족이 되겠네요. 라고 말했던 것을 최강욱 의원이 한 것처럼 지금 이제 뒤집어 씌워갖고 오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김현정 앵커야 워낙 그 제목을 잘 뽑아내는 분이라서 그런 말을 본인이 던져서 답변을 유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최강욱 대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는데 1호, 2호, 3호 어느 것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뭐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검에서 다루면 된다. 이게 검찰 내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치권이 좀 가슴을 당당히 펴고 용기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애매모호한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수처럼 미루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언제적 다뤄질 문제. 지금 그 술 접대 검사들 이 처분에 관련해서는 분노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99만 9천 원 세트. 이거는 제가 정말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의 주범이 왜 김봉현입니까? 김봉현은 나와서 술 좀 사. 그 심지어는 이건 이제 이 술자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보면 어느 걸 보면 아냐면요. 실버오크, 이 나파밸리산 실버오크, 그 뒤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이트 진로에서 판매하는데 병당 판매가가 64만 원이에요. 소비자 가격이. 이 와인을 이주영 변호사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김봉현 원래 술을 안 먹거든요. 잘 못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주영 입맛에 맞춰서 룸사롱에다 와인을 갖다가 사다 놓으라고 그 마담에게 얘기를 하고 마담이 이 술을 구비해 놓은 상태에서 룸사롱 지금 접대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접대가 일단 다르다는 점 하나. 그리고 메인 호스트가 이주영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여기가 김봉현이 주인인 자리일 것 같으면 김봉현이 지가 먹고 싶은 양주를 시켰겠죠. 그러고는 검사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검사와 이주영의 관계는 무엇이냐.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관련된 사건을 계속 수주하고 있는 이주영이 김봉현의 돈을 사용해서 검사 3명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교묘하게 김봉현과 검사들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라임 사건을 맞지 않았으므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일단 보내놓은 다음에 거기서 하나는 김영란법으로 걸고 둘은 안 걸므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김영란법의 대상이냐 아니냐로 집중하게 지금 시선을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문제는 뇌물죄로 가서 3명이 다 10만 원을 먹었어도 뇌물죄로 엮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김영란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100만 원 넘냐 안 넘느냐로 우리의 논쟁을 몰아놓아서 뇌물죄라는 본령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검에서 찾아봐야지 검찰은 자기 손가락 못 잘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밌는 게 보통 같으면요. 읍찬 마속의 심정으로 이 시기에 그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요. 더 엄벌을 함으로써 놀라워요, 진짜.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도 이런 분위기에서도 저거를 뇌물죄로 걸지를 못하고 청탁금지법으로 한 놈만 거는 아유 아니 나 일단 진짜 기소는 해놓고 나중에 뭐 유야무야 하든 뭐 구형을 3개월을 때리든 그런 벌금을 때리든 그건 1년 있다 벌어질 일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지 이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최강욱 대표의 라임 특검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공감하고요. 네. 200% 찬성. 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고 국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진애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정책 토론을 했죠.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언론이거든요. 네. 언론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아파트 분양 관련이고요. 예. 또 많은 언론사들의 사주가 건설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건설사가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 언론사가 부처 출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구청, 군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정보를 취합하는 거죠. 뭐 기자가 예. 스파이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한 사람들이 어떤 돌아가는 상황과 정보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도로가 뚫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방송국과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집값이 오른다. 그럼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안은 뭐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대안은 뭐냐? 공급 확대. 임대주택 지금 13평짜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공급 확대. 아니 지금 우리가 5억짜리 10억짜리를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12평짜리에서 어떻게든 디딤돌로 딛고 인생을 한번 다시 반전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주택에서 거주하면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저도 그 뭐 13평에 실제 우리가 거래한 평수는 22평이라고 하는 건데 전 실제 거래 평수 16평짜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랑 삼형제 5명이서 중고등학교 시절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우리 다 살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양 보도하면서 또다시 결론은 공급 확대로 넘어가는 이 구조. 그러면 정말 언론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광고주의 눈치, 사주의 눈치를 보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예. 한 거죠.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진성주 의원도 모시고 해서 토론을 오늘 또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김진애 의원이 문제 제기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방향성이 좋은 걸 내놔도 사실은 저쪽에서는 폄훼하고 비웃기 바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들과 정치인들,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은 대강 서울 시내 30평대, 20에 30평대 집을 전세든 자가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좀 더 넓은 집, 좀 더 역과 가까운 집, 좀 더 새 집을 어떻게 살지만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전체 인구의 10%가 하고 있는 고민인데 그게 언론을 뒤덮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90% 그중에 80%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 임대주택 등 조금 낮은 주거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언론을 뭐 아예 없다고 못하겠지만 예.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론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편향된 본인 입장에서 고민하는 문제 제기로밖에 볼 수 없겠죠. 예. 그 주택 문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문제 삼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조금 더 넓은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주거 사다리 잠깐 그 이용하는 사실 그런 임대주택에 살면은 돈을 세이브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 살아도 일반 아파트 갖고 싶은 생각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전세라는 게 없고 다 월세로 해서도 그냥 사는 사람들은 살고 집을 살 사람들은 사고 각자
본인의 형편과 조건에 맞게 이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특히나 임대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만 잡아 놓아서 저는 한국에 뭐 미국에서 한참 살다 한국 돌아서 제일 먼저 정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도 놀이터 가로 열고 임대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난 뭐 아파트가 임대인 것을 구분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놀이터까지를 임대와 그냥을 구분해 놓고 같은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나눈다? 아 정말 에이, 좀 그건 아니죠. 문화적 충격이 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 김진애 원내대표는 국토위, 네. 자신들의 전공을 찾아가서 지금 열일하고 계시고 나머지 한 분 강민정 의원 교육위 네네. 최근 이슈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학자금 대출 관련돼서 이제 학자금들을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 미상환을 할 경우 이제 국세청이 추심이 들어오고 제대로 이런 비용들을 갚아 나가는 게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전국 등이 맞물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상환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죠. 이런 경우에 상환을 연기하고 그 조건을 유예하는 예. 법안을 발의를 해서 학자금 문제를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좀 안더라도 앞으로 본인이 또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하여튼 열심히 또 교육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이자 이거 좋은데 무이자. 예, 그래서 대출 이자는 등록금만큼은 좀 무이자로 해서 보통 이제 웬만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 등록금도 거의 무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은 무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의 제도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은 학생이 공부를 하면 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립대학도 그렇고 공립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를 웬만히만 하면 다 무상으로 다닐 수 있어요. 특히나 좋은 사립대 같은 경우는 두 그룹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심지어는 학교 캠퍼스 안에 주차하는 공간 이렇게 만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는 그런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척척 내고 포르쉐 타고 다니면서 등록금이 5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쾌척을 하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하. 예. 형편은 좀 어렵지만 똑똑해서 사립대에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내는 등록금에 장학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본인은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고 거의 무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학생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무이자 대출 정도는 우리가 좀 해주는 예. 수준으로는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고 있고 의무교육이 되고 있으면 대학에서도 걸맞은 조치가 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한 10명만 있어도 조금 더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세 분만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예. 10명 있으면 저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안타깝네요. 아, 그러네. 이 방송 안 만들어질 뻔했네. 아니죠. 10번이었죠. 아, 그랬으면, 아니, 10번이었으면 이 방송에 나와서 매주 또 설명을 했겠죠. 아, 그러네. 김성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3명이라도 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 그게 예. 좀 뭔가 아쉽지만 뭔가 좋습니다. 되게 아쉬워요. 한 10명쯤 있었으면은 훨씬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다. 예. 자, 뭐 합당이 안 된다면 다음 총선 때는 저는 20석 봅니다. 일단은. 이게 참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좀 쏙 들어가 있어서 예.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려고 하는지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열린민주당 오늘의 이슈는요.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검사나 법관 등의 퇴직 후에 1년 출마 금지법을 최강욱 의원, 김진애 의원, 강민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열린민주당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논란이 일단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하는 반응도 있었고 저쪽에서는 거의 막 이 법 발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이 법은 저희가 이제 모티브를 제가 모티브를 얻은 건 아니고 최강욱 의원이 얻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전에 김진태 의원이 판사 2년으로 묶어서 안 된다는 법안을 낸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법안을 내서 통과됐던 법 중에 김형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형현 방지법.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김형현 판사가
그만두고 민정비서관실로 옮겨가면서 이게 사법 권력의 그 독립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기였는데 그래서 야 판사가 어떻게 청와대로 직행을 하느냐 이건 큰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었고요. 심지어 이 법은 작년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검사의 경우에 청와대로 가려면 2년 3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옮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법안이고 새누리당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만들어져 통과가 됐는데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판사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작년 전두환 자서전 내면서 조비오 신부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려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는 강판사. 당연히 피고인이 재판석에 나와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등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집에서 쉬세요 하고 검찰 측이 맥이 빠지게 피고인석을 비워놓은 채 재판을 진행을 했죠. 장동혁 네. 판사. 예, 장동혁 판사인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전두환이 골프를 치다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 앉혀놨어야죠. 하지만 12월에도 앉혀놓지 않고 1월까지 미루고 있다가 1월 10일에 전격 옷 벗기를 선언을 하고 대전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죠.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공천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어르신을 제가 돌봐드렸으니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들하고 판사, 검사 큰 차이가 있는데요. 검사하고 판사는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장관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장관들은 훨씬 더 투명하게 의사결정 구조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행정부에 대한 압박은 누구나 아주 쉽게 합니다. 뭐 법을 만들어라 마라 뭐 그렇죠.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라 말아라 하지만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판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기껏 제일 세게 하는 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꿍꿍이를 감춘 채 정치로 출마할 야망을 가지고 재판 판결을 이상하게 한다면 특히나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제가 대권 후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쟤를 제껴야 되겠네. 예. 윤석열이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쟤 수사하고 쟤도 수사해. 이번 정부 들어서서 특이한 점이 예전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수사했는데 지금은 권력이 눈을 뜨면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불려지는 소위 말하는 정보의 관계자면 그냥 수사를 한다. 원전을 네가 반대를 했어? 수사해. 그리고 이제 울산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건을 덮어서 수사를 하네 못하네 말아 하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 뭐 하나를 자기 맘대로 안 하던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나오자마자 이 징계 풀리자마자 공무원 구속 영장에다가 사인을 하는 사람인데 울산 사건은 이런 거죠. 결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죽도록 뒤지고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청와대 행정관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만들어가면서 강압 수사를 하다가 결국은 나오는 게 없으니까 흐지부지 덮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나올 게 없어서 덮어놓고 또 질질 끄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엔 정권이 덮었구나. 그렇게 만들었고 또 딴 건 가져가서 야 라임 들여다보고 라임 또 막 팠는데 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라임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5천만 원을 들고 이렇게 서류 봉투에 집어넣어 쫄래쫄래 청와대를 가서 이거 다 통과를 해서 이 엑스레이도 다 통과하고 이렇게 돈을 들고 들어가서 강기정 수석한테 이 돈 받고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진술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성이 있는 검사라고 하면 검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왔다 갔다 했습니까? 물어보겠지. 형님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돼. 그건 저 같은 사람도 알거든요. 심지어 청와대를 너네 번밖에 못 가봤지만 저도 아는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는 그게 떡하니 신문기사에 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보도자료로 나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보면 저는 이거 뭐
좀 마무리를 참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윤석열 방지법 발의한 거다라고 막 공격을 하고 뭐랄까 시점상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좀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성급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원천적으로 이거는 전관비리 또는 이해충돌 등과 맞물려 가지고 내가 정치권에 진출할 생각이 있으면은 정파적으로 한쪽은 불리하게 그렇죠. 한쪽은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권에 폼에 안기는 거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뭐 왜 법을 빨리 안 내냐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빨리 냅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다가 하다 보니까 법감과 검사들 말고도 저쪽에서는 국무총리도 그렇게 하지. 그럼 정세균 못 나갈 거고 하다못해 최강욱 당신도 불과 얼마 전에 청와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청와대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자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가지는 독립적인 판단 이 점을 고려하면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저는 찬성 만듭시다. 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물론 뭐 윤석열을 출마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아니, 하면 돼요. 필요한 거죠. 아, 윤석열 총장의 출마가 막혀 있습니까? 내년 3월까지 사퇴하시면 되는데. 그러네요. 예. 기간도 많이 남았어요. 1년 충분하니까.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열린민주당 오늘의 이슈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 추천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것도 이슈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저희 10,000명 되는 권리당원, 그러니까 예. 당원들에게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본인이 원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3명씩 예, 주관식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추천하셔도 되고 3분을 추천하셔도 되고 그럼 그 통계가 다 모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많이 나온 순서대로 정해질 테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에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따로 여론조사 회사를 고용을 해서요. 거기에서 선정한 명단을 통해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해 주시겠냐라는 제안을 보내고 그걸 수락하신 분들이 또 3명씩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 참여인단을 모으면 어떤 특정 인물이 쭉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제도의 폐단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무작위의 대중들에게 여쭤봐서 그래서 당원 50에 국민 50의 결과를 취합해서 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순서로 저희가 이제 본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게 될 거고요. 거기에서 출마를 수락하신 분들이 추려지면 뭐 2명, 3명 이렇게 해서 경선 후보군을 구성을 하고 그분들 사이에서 전문가 입회와의 토론 또 상호 토론 뭐 네티즌과의 대화 그다음에 SNS의 게시 등 여러 가지 선거운동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은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총선 때 도입했던 제도와 대동소이한데요. 어쨌든 공천권 자체를 국민과 당원에게 순수하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열린공천. 네. 저쪽에는 열린공천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완전히 열려 있는 건 아니고 이 문턱이 굉장히 높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에 김성회 대변인이 추천이 되면 하시겠어요? 나가실 거예요? 그건 이제 추천 수락 의사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전화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열린공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본인만 수락하면 당원들이 뽑아주면 그 사람 공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추천을 많이 받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3사람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명 받은 사람도 있을 건데 3사람 받은 사람이 수락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추천이 많이 된 분들이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게 됐던 것도 예상외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셔서 이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출마를 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인단이 얼마나 힘있게 추천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건 이런 거 이제 열린민주당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공천한데 이 얘기로 끝은 아니고 네. 분명히 필요하다면 민주당과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저희가 닫아놓은 건 없고 뭐 논의를 지금 그것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여하튼 정당으로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저희들의 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기본 목표고 물론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당선이죠. 거기까지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 뭐 이번 선거 열린민주당에게 아주 불리한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수 정당이 갖는 한계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거대 정당의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당락에 영향을 끼칠 만한 상황이 되면 니들이 양보해라. 예전에 그 정의당 그런 부류들이 늘상 받았던 압박을 똑같이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시민 후보로 출마했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시민 후보라 당선이 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밀어줘서 당선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나갔다 안 된 것도 민주당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당파성이 생각 외로 좀 옅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혹은 민주진영, 범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더 서울시장에 적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에서 출마를 결심한 후보에게 그런 의견이 좀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볼 만한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이거 떠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엄연히 존재를 해요. 그게 정치 세력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치라고 하는 건 쟤들 뭐야?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 네. 대부분이었었고, 예전에 이제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는 한 표라도 긁어 모으려고 서로 단일화를 이루는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정치 문화는 상당 부분 사라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우리는 뭐 세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니까 우리 후보 안 낼 거야. 이러면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존재함으로써 존재감을 이렇게 발현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어떤 원리 같은 거다. 전 유권자 앞에서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나오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나와서 합계 뭐 예를 들어 합동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 특히 민주진영에서 지지자들은 당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중에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를 보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죠. 예. 예.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열린민주당이 이제 또 분열의 요소로 작동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뭐 이런 네네. 것들만. 근데 진짜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지 양쪽 다 단일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전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건 이제 그 과정은 또 너무 먼 얘기니까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야 니들이 뭔데 뭐 시장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다가 뭐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뭐 하라 마라라는 말을 전혀 하는 바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서울시장 후보가 나올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김성회 대변인도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행정보다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 그 40대 초반에 서울시장 뭐 그리고 막 있잖아, 막 완전히 막 청년이 하는 느낌도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기도 해요. 언젠가는. 네. 아니 뭐 그럴 기회가 386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제 국회의원 처음 나왔을 때 다 30대였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예.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어리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뭐 나아지겠죠. 전 요즘에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열린민주당을 바지런히 키워야겠다. 합당 안 할 거면 바지런히 키워가지고 저쪽 보세요. 진보성 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뭐 공수처법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고 하면서 열린민주당을 바지런히 키워서 다음 선거에는 뭐 민주당하고 표 갈라먹네 마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한 20석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부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 뭐. 알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죠. 이제. 그러니까요. 예. 어쨌건 열심히 정치하면 국민 알아준다. 그렇죠. 사실 지금 정의당 같은 스탠스는 진보라고 애매하게 보기는 상황이 좀 돼가지고 사실상 나오는 메시지는 약간 좀 반으로 갈라진 느낌이잖아요. 정의당은 제가 보기엔 지금은 진보 정치라는 게 아니라 정체성 정치를 하고 있어서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오늘의 이슈였고요. 매주 있는 고정 코너죠. 현재 열린민주당 지지율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지금 항상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앞에 보지 마세요. 리얼미터 뭐 안 믿으셔도 되고 열린민주당이 정의당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늘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특히나 법사위 옮겨가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고 이제 정의당이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정의당에서 기대하는 바가 잘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도 서울시장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국민의당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14일 나온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이 3등이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안철수의 외적인 명분은 중도 세력으로서의 정당이고 싶어하고 언젠가는 국민의 지임 쪽으로 흡수 통합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은 정의당이 진보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뭔가 오히려 개혁 진보 세력 내에서의 국민의당 같은 역할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열린민주당이 빠르게 정의당 표를 지지를 흡수해서 늘상 다음 총선 등까지 10% 이상의 지지율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네. 사실상 정의당 소멸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특히나 MBS 이런 여론조사는 아직 뭐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예. 지금보다는 더 가열차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열린민주당은 창당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정당인데. 게다가 안철수는 너무 보도를 많이 해주는데 최강욱 대표나 김진애 원내대표의 활동은 그에 비해서는 워낙 보도량이 떨어지는 것도 좀 문제고요. 최강욱 대표는 사실은 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는 가장 주목도 높은 그렇죠. 제왕에 가까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 최근에 나왔던 이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모든 정치인 중에 내는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고 메시지가 감명하면서도 아하. 반박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정치인들이 내는 메시지는 에이 똑같은 말 했겠지 하고 그냥 제껴두게 되는데 네. 이번에 최광욱은 저 방송 나와서 무슨 얘기 했나가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런 분석을 알고 하시면서 뭐 내 입으로 뭐 나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처음으로 제 유튜브에 모시고 예, 콘텐츠를 하나 좀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콘텐츠나 이미지를 너무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분량 위주로 나가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말을 그 컨텐츠를 꺼내는 사람이 똑같은 컨텐츠를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턴가는 저기서 한 말 여기서 하게 되고 여기서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좀 떨어져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말을 시키려고 돼요. 그러니까 네. 분량 조절을 시켜야 돼요. 네. 요거는 열린민주당 내에서 당대표의 그 메시지를 이제 관리할 필요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뭐랄까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사람으로서 너무 자주 나가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사실 자제시킬 필요가 예,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저는 내일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지라는 과거에 대한 질문 하나랑 그다음에 사실 지금 뭐 공수처 만들어지고 윤석열 총장 오늘 이제 뭐 징계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여하튼 이게 되면 검찰 개혁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빵빠레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의 김성애 대변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일단 옳은소리 TV 10만 코앞 단독 속보 옳은소리 TV 10만 코앞 5분만 구독해 주시면 지금 10만이 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그런가요? 모르죠 저는 이렇게 그러네요. 선동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99,741명이네요. 우와. 자, 지금 깜짝이야.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아직도 옳은소리 TV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네. 뭐 잠깐 구독을 좀 하셨다가요. 10만 지나고 나서 전 꼴보기 싫으면 빼도 되니까 네. 10만 원 만들어 보자고요. 네, 뭐 저도 실버 버튼 받는 날이 결국 오겠군요. 그러니까요.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열린민주당 중앙당에 대한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이분들이 돈 없고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 아마 이런 정도 정당이면은 세비 받는 거 대부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중앙당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뭐 특별 당비도 다 내고 계시고 예. 예.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열린민주당 후원의 계좌는 하나은행 353-9129-9840-4- 민주당으로 흡수통합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보 영역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정당 하나 키워보는 의미에서 열린민주당 중앙당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오늘은 그 방송에다가 핫소스를 뿌려 먹은 느낌. 민주당에다가 핫소스 뿌리면 그게 이제 매운맛 떡볶이 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엽기 떡볶이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먹으면 매워가지고 저쪽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날까지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는 계속됩니다. 자, 김성희 대변인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